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 지은이 임동규, 펴낸 곳은 에디터입니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로 시작하는 이 책은 농사를 짓고 건강한 채식을 생활화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자신의 체험과 임상 경험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에 주목합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익숙한 의학적 치료 방법들이 항상 해답이 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질병을 단순히 치료의 대상이 아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로 해석하고 이에 귀 기울일 것을 권합니다. 또한 저자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자신의 몸을 돌보는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건강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대부분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 몸과 마음, 그리고 돈과 시간을 허비한다. 치유는 돈이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의학이 가르쳐 주지 않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에 관해서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약 10여 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읽는 것을 살짝 망설였습니다. 건강에 관한 책에서는 최신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변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최신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하여 저는 이 책이 질병을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여정에 좋은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물리적인 상태를 넘어서는 것,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깊은 메시지를 함께 나무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 몸 내면에 귀를 기울여 진정한 건강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힘은 분명히 있다. 이제 치유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자연 치유력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자연 치유력. 그 이름 속에 무궁무진한 힘이 있음을 살펴보자. 흔히 대다수 사람들은 약 그 자체에 의한 효과가 치유로 이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 셋, 그 이상은 모르는 소리다. 약물의 치료 효과를 얻으려면 자연 치유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복용한 약물이 효과를 보려면 이를 소화하고 흡수한 뒤 혈관 속으로 끌어당겨 혈류를 통해 감염 현장에 도달해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소화하고 흡수하고 분해하는 능력이나 원활한 피 흐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치료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약물을 분해하고 해독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기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약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해독 능력이 없다면 이 성분은 몸에 축적되면서 독으로 작용하여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이처럼 약물을 흡수, 운반, 분해하고 분해 산물을 운반, 배출하는 해독 능력 역시 치유의 한 과정이며 자연 치유력의 일부이다. 약뿐만 아니라 건강식품도 같은 원리가 작동해야 효과를 보인다. 침이나 뜸도 다르지 않다. 침이나 뜸은 신경계나 기의 흐름 또는 혈류의 변화를 통해 그 효과가 전달된다. 이러한 신경계, 기, 혈류의 흐름 등 자연 치유력이 우리 몸에서 작동하고 있어야만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수술이나 의학 처치 효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처를 잘라내고
꿰매고 부목을 내야 한다고 치자. 그래도 살을 아물게 하는 힘은 수술이나 의학적 처치에는 없다. 살과 뼈를 아물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몸 자체의 능력이다. 만약 이 능력이 어떠한 이유로든 약해졌다면 잘 아물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래 진행된 당뇨병 환자들이다. 이들의 경우 작은 상처라도 입으면 쉽게 아물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썩어갈 확률이 높다. 자연 치유력의 토대 위에 서 있을 때에는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자연 치유력의 이러한 역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모든 의사들 역시 수술을 하거나 보약을 먹을 땐 고기, 술, 담배 등을 멀리하라고 충고한다. 다시 말해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자연 치유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을 치유하는 면역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반면 암을 치유하는 면역력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결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다. 흔히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없는 줄 안다. 아니다. 암 환자처럼 매우 빠르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뿐이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는 암세포가 생긴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암 발생을 부추기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쁜 음식, 도시 환경, 게으름과 과로, 그리고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세포를 암세포로 변질시키는 요인이다. 그 결과 자연 치유력은 고달파지고 힘에 부쳐 암세포의 발생을 막지 못한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암세포는 만들어진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암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힘과 암세포를 탐지해서 제거하는 힘, 즉, 암을 다스리는 충분한 힘, 자연 치유력, 끊임없이 생겨나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힘을 본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을 간단히 살펴보자. 매일 유전자 변질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 변질이 쉽게 자리에 잡지 않는다. 손상된 유전자들을 수리하여 복구시키는 물질이 그 역할을 한다. 회복이 힘들 정도로 유전자가 손상되면 그 세포는 죽는 방법을 택한다. 왜냐하면 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살아남으면 결국 암세포로 변해 우리 몸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전에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포의 죽음은 이미 세포 속에 있는 세포 자살 프로그램을 담은 유전자에 의해 실행된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 이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 세포는 죽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암 발생을 유도했던 나쁜 유전자 환경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질되면서 결국 암세포로 발전한다. 이때 세포 속의 여러 항암 물질이 암세포를 탐지, 제거한다. 정상적인 세포에는 항암 인자가 있고 또 암세포와 싸우는 T임파구나 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산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암으로 발전되게 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미 미세한 암덩어리가 생겨 있더라도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건강 음식의 도움으로 신생 혈관 생성을 쉽게 허락하지 않아 대부분 암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이처럼 생명은 2중 3중의 방어벽을 갖추고 스스로 병을 예방하고 치유한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말과 같다. 그렇기에 자연 치유력이 완전히 고갈되기 직전에 놓이지 않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어떤 질병도 치유된다고 감히 나는 말한다. 자연 치유력이란 단순히 면역력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물론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면역력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화기관, 심혈관 기관, 해독기관, 신경 호르몬 등 모든 신체의 기능과 거의 모든 세포가 힘을 보태야 치유가 가능하다. 살아있기 위해서는 피가 돌고 호르몬이 운반되고 음식을 소화시키고 근육이 움직이고 이상물질을 해독하고 분해산물과 과잉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이 모든 생명 현상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다. 이러한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되어야 생명이 유지된다. 이러한 자연 치유력이 방해받지 않고 끊이지 않는다면 생명 현상은 별 무리 없이 돌아가고 결국 병을 이겨낸다. 만약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면 생명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신부전 또는 간부전으로 신장이나 간이 망가진 경우 치유는커녕 생명 유지만으로 급급해진다. 위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늘 허약하고 소극적인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완전한 치유에 도달하려면 신체 기능 전체를 살펴야 한다. 자연 치유력이라는 숲과 각각의 기능이라는 나무 모두를 이해해야 한다. 병원과 의사에게 의지할수록 병은 깊어간다. 간혹 들어갈 땐 제 발로 멀쩡하게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죽어서 들것에 실려 나왔다는 가십거리 뉴스를 접하면 쓸쓸해진다. 분명 수술도 잘 되었고 치료도 잘 되었다는데 그 환자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의료진의 실수였을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다. 의사라서 의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돈을 밝히는 의사라고 해도 환자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잘못되었을 경우 자신도 다치거나 곤욕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후환이 두려워 소신 진료를 포기하고 지나치게 방어 진료를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나 역시 사람 목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늘 방어 진료를 염두에 두었다. 따라서 수혈할 때 실수로 혈액형이 바뀌는 황당한 사건들을 제외하면 의료진의 명백한 실수는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왜 누구도 원치 않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엄밀히 말하면 황당한 일이 아니다. 애석하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의사는 치료만 할 줄 알지 치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데 최고 권위자는 의사들이지만 암이 생기는 원인이나 암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기술은 전문가이지만 그러한 치료의 결과를 높이는 방법에는 무지하며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수술 뒤 몸보신을 위해 개고기를 먹으라고 거리낌 없이 권한다. 과거에 내가 배운 책의 내용들, 특히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수정되거나 뒤집어졌다. 마찬가지로 지금 의대생들이 공부한 내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뒤집어질 것이다. 의사들이 내리는 처방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왜 황당한 사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살펴보자. 당뇨병 환자에게 보리밥을 먹으라고? 의사들은 당뇨병 환자에게 보리밥을 먹고 또 운동을 많이 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저혈당에 빠지면 사탕이나 꿀물을 먹으라고 주의를 준다. 그런데 이대로 따르면 당뇨병은 더 심해지거나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보리는 거의 대부분 흰쌀처럼 도정되어 있다. 게다가 보리는 소화가 빨라 혈당이 빨리 오르고 배가 쉽게 꺼져 또 다른 간식거리를 찾게 만든다. 또 운동을 많이 하면 좋을 줄 알지만 아니다.
운동이 지나칠수록 저혈당에 잘 빠진다. 그때마다 꿀물을 먹거나 다음 끼니 때 밥을 더 먹어야 하고 그 결과 혈당은 더 오르고 그러면 다시 인슐린이나 혈당약 용량이 늘어나고 다시 저혈당에 빠지면 사탕이나 꿀물을 마시고 이런 악순환에 놓인 경우를 가끔 본다. 30년 이상 현미밥, 채식과 테니스, 등산 등의 운동을 나름 열심히 해왔으나 신장과 눈 신경으로 합병증이 번져 이젠 거의 회복이 어려운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환자가 생각난다. 그래도 치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제는 의욕을 잃어버려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어 보이는 안타까운 환자였다. 자신은 의사의 말을 잘 들어왔고 심지어 좋다는 자연요법도 다 해봤는데 지금 이 상황에 놓인 데 대한 분노와 원망이 깊다. 그래서 치유는 더 어렵다. 의사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미안하다. 갱년기 여성에게 양약의 보약이었던 호르몬 대체요법. 10년 전쯤만 해도 완경기 여성에게 호르몬 대체요법은 의학계에서 보약으로 취급될 정도로 열렬히 환영받은 적이 있다. 완경기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한 제약회사가 나눠준 홍보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에스트로겐 보충을 받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심혈관 발생 위험이 50%나 감소된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시켜 동맥경화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폐경 여성의 골다공증을 예방, 치료하고 엉덩이뼈 골절 위험을 50%까지 감소시키고 치아 소실을 예방하고 골다공증이 있어도 더 이상의 골 소실을 방지하고 골 밀도를 증가시킨다. 대장암 예방 효과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이렇게 좋은 약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필자 역시 당연히 이들의 주장을 굳게 믿고 내 어머니와 주변에 열심히 권한 적이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약 부작용이 생겨 어머니는 그때 드시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소개하는 연구 결과는 이와 정반대이다. 복합 호르몬요법, 유방암 위험 높아, 호르몬 대체요법, 난소암 위험 높아져, 호르몬 대체요법, 대장암 진단 지연시켜, 호르몬 대체요법, 치매 위험 2배, 급기야 에스트로겐이 발암물질 명단에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생존 가능성이 더 낮은 5cm 이상의 종양 유방암 환자가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주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르몬 대체요법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다. 대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진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다. 개발 당시에는 이러한 예측을 못했을까? 혈압 강화제는 뇌경색 위험을 키운다. 뇌졸중은 크게 뇌출혈과 뇌경색 두 가지로 나눈다. 10년 전만 해도 60대 40 정도로 뇌출혈이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뇌경색 80%, 뇌출혈 20%로 역전되었다. 매년 약 6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현재 약 2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뇌졸중 예방의 핵심인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그리고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데에도 줄기는커녕 왜 이렇게 뇌졸중 환자가 늘고 있을까? 황당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러한 약만 먹고 있기에 증가하는 것이다. 약을 먹으면 예방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부추겨 실제 예방법인 자연치유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등한시하도록 유도한 것이 주 원인이다. 게다가 인위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면서 뇌출혈 발생은 줄겠지만 피 흐름이 약해지고 상처난 부위까지 찌꺼기가 더 잘 끼어 뇌경색이 늘어나는 것이다.
동맥경화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 혈관을 넓힐 생각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혈압만 떨어뜨린 어리석은 결과가 뇌경색에 의한 중풍 발생을 증가시킨다. 골다공증 환자가 우유와 멸치를 먹으면 뼈가 더 약해진다. 대다수 의사들이 골다공증 환자에게 약과 함께 우유나 멸치를 먹으라고 권한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은 기존 상식과 달리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든다. 이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우유 섭취량이 많은 나라 순으로 골다공증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는 통계가 바로 그것이다. 동물성 단백질은 질소와 인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산성을 띠는 질소 화합물과 인 화합물을 생성한다. 이러한 산성 물질을 중화하기 위해서는 알칼리 원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와 결과적으로 골다공증이 생긴다. 항고지혈증 약의 부작용. 여러 종류의 고지혈증 약이 있지만 그중 스타틴 제제는 HMG-CoA 환원제라는 효소를 틀어막아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한다. 그런데 이 효소가 막혀버리면 인체 내에서 에너지 생성, 유해산소와 활성산소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항산화제 코큐텐의 생성도 차단된다. 물론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효과를 본다면 어찌 마다하겠는가. 헌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병원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약은 더 쓰이지만 환자는 줄지 않고 더 심각한 환자가 양산된다. 그렇다고 그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병원과 의사에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환자 스스로 택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 시스템 속에서 병원과 의사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어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막강하다. 또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약이나 수술을 우선시하는 병원과 의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원래 인간은 병을 치료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의사는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환자 몸속에 의사를 끄집어내라 라고 외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외면하고 여전히 약과 수술에 의존하도록 이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내가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여 7년 전에 의사의 길을 포기했다. 병원 문을 닫고 숲으로 들어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식구끼리 직접 통나무 황토집을 짓고 텃밭과 곶감 농사를 지으며 7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왜 나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는가? 의사의 권유를 무조건 신뢰하지 말라고, 병원에 의지하지 말라고, 스스로 자기 몸 안에 의사를 끄집어내라고 말하기 위해 나는 병원에 서 있다. 진정으로 치유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병원과 의사를 멀리하라. 그리고 내 몸 안에 의사에 집중하라. 완전한 치유를 위한 3가지 조건.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거의 모든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안쓰럽다. 청천벽력이라도 맞은 듯 망연자실하고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린다. 검사가 잘못되었다며 부정하고 싶고 원망과 분노하는 마음, 죽음에 대한 공포감, 절망 등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스러워한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 어쩌면 이 같은 혼란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이 오래 지속될수록 부정하며 도망가고 싶었던 암의 심연으로 더 깊어진다. 암 선고 대신에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만 암 진단을 받았다고 미리 낙담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감정의 복받침이나 절망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남아있는 길마저 보지 못하게 한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다가 결국 몸만 더 상하고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더 큰 절망에 빠진다. 비록 충격적이고 혼란스럽겠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가다듬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완전한 치유를 얻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망, 희망, 믿음, 확신 등 긍정적인 마음을 지니는 것. 둘째, 스스로 올바른 길을 찾는 것. 셋째, 그 길을 제 발로 걸어가는 것. 즉, 생각을 바꾸고 행동에 옮기면 치유된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치유에서 멀어진다. 특히 암 같은 중증 질환은 더욱더 그렇다. 첫 번째 조건, 소망, 희망, 그리고 확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치유에 이르려면 치유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고 기가 꺾이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희망과 굳은 확신이 중요한데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다. 우리의 몸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반응한다. 신과일을 생각하면 침이 나오고 슬픈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리고 눈물이 난다.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클수록 우리의 몸은 치유 쪽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치유되리라는 확신을 키워갈수록 우리 몸 역시 치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 한다. 플라세보 효과란 말이 있다. 가짜 약을 주어도 그 약이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으면 증상이 가라앉는 현상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0% 이상까지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과 믿음을 키우기는커녕 우울, 원망, 불안, 이별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실제로 암 환자가 아니었음에도 오진으로 암 말기 선고를 받은 뒤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을 뜬 황당한 일도 있었다. 그만큼 희망과 믿음은 중요하다. 잘 알다시피 우울하면 몸이 더 무겁고 더 아프다. 삶에 대한 포기와 절망감은 치료약에 있다고 믿는 결핵 같은 병으로도 죽는 결과를 종종 초래한다. 그래서 아직도 결핵은 사망순위 10위 안팎이고 이 중에는 삶을 포기하는 노숙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치유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제쳐놓은 채 치유를 말하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 생명체도 아닌 물에게조차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물의 분자 구조가 아름다운 결정체로 바뀐다. 하물며 감정의 동물인 우리의 몸은 그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을 것이라 믿고 또 자신감에 차 있다면 우리의 몸은 그런 쪽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상담하러 오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내가 들려주는 첫 마디가 완치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고 나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라는 말이다. 말기암인지 초기암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자와 가족의 소망과 믿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의사가 포기한 말기암 환자가 10년을 넘게 살면서 2만 평 이상의 농사를 짓는 기적적인 일이 펼쳐진다. 당신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암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 힘겨워 쓰러져 있던 몸속의 자연 치유력은 다시 힘을 낸다. 나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편안한 죽음을 맞게 도와줄 수 있다. 암을 저주나 불행으로 보지 않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소중한 기회로 바라보는 생각의 전환,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 그리고 미소와 웃음,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암에서 벗어나도록 이끌 수 있다. 그러니 희망을 넘어 확신을, 확신을 넘어 미소와 웃음꽃을 피우자. 두 번째 조건, 치유로 안내하는 올바른 길로 떠나기. 낫고자 하는 희망을 품지 않은 환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나을 거라는 믿음을 키우지 않는 환자, 확신을 갖고 싶지 않은 환자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세상 누구든 치유를 희망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희망만으로는 치유에 이르지 못한다. 희망과 긍정적인 사고는 치유에 도움을 주지만 치유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희망과 긍정이라는 요소만으로는 치유를 완결짓지 못한다. 분노, 절망, 포기만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희망, 웃음, 확신만으로도 사람을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당연히 희망과 확신을 품어야 하지만 동시에 올바른 치유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절벽으로 향하면서도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최면을 걸든 명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신앙에 매달리든 방향을 틀지 않는 이상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진다. 보약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면 독약이 보약이 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아무리 커도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다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가시덤불이 없는 치유의 길을 걸어가야 안전하게 치유에 이른다. 그 길은 질병의 원인과 발생 기전을 이해하고 치유의 원리와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길에 관해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치유는 오직 치유의 길로 들어설 때에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치유의 법칙이다. 희망과 믿음은 치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지만 치유를 완성시키는 충분 조건은 아니다. 희망과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 즉 올바른 치유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희망과 믿음의 원천이며 완전한 치유를 향한 참다운 돌파구다. 올바른 길을 깨닫고 걸어가면서 희망을 놓지 않고 믿음을 키워갔음에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 수명을 거의 다 살아온 아주 고령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일은 드물다. 특히 암 진단 당시에는 누구나 치유 기회가 매우 많다. 문제는 대부분 엉뚱한 길에서 헤매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결국 기회를 모두 날려버리는 것이다.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낫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누구나 질병으로부터 떨쳐 일어날 기회는 있다. 암 환자와 같은 중증 질환자들에게 빈말로 단순히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진실이다. 그래서 내 가족, 내 형제, 평소 알고 지냈던 지인들, 그리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중병에 걸렸거나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리 놀라지 않는다. 당뇨병과 고혈압, 심지어 암도 병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심지어 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이 말기암처럼 심각한 정도라도 별 관심이 없다. 그들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다. 암이냐, 간 질환이냐, 신장 질환이냐에 상관없이 그들이 진실로 원한다면 완전히 회복되거나 자기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길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가 가산만 탕진하고 고통이 지속되거나 더 심해지는 것이다. 끝내는 믿음이 사라져 희망을 잃고 쓸쓸히 죽음을 재촉할까 우려되고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세 번째 조건, 스스로 의사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 길을 알고 있어도 그곳에 그냥 머무른다면 더 이상의 진전은 없다. 변화하고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하기는커녕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안 된다며 스스로 주저앉고 부정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우리 몸 역시 그저 주저앉으려고 한다. 50견으로 통증이 있어 움직이기 힘들더라도 스스로 조금씩 끊임없이 움직여야 몸이 부드러워지고 회복된다.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계속 움직여야 한다. 아프다고 아예 안 움직이려 한다면 그 관절은 점점 굳어버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현미밥이 좋은 줄 알면서도 먹지 않는다면 당뇨병의 치유는 요원하다. 신체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면 비만과 당뇨병을 향해 점점 더 다가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 병원이나 의료진을 선택하고 자신의 가장 핵심적인 질병 원인을 찾아내 교정하고 자신의 체질에 더 적합한 음식과 활동 방법을 찾아내는 것 역시 스스로 해야 한다. 마음을 바꾸는 것도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자기 증병과 증상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고 다룰 줄 알게 될 때 질병 치유는 성큼 다가선다. 치유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몸속에 스스로 저절로 치유되는 힘이 있다고 해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며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는 말일까? 아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알아서 치유하지만 그 힘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치유는 빠르고 강력하게 일어난다.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치유 원리에 맞도록 합당한 순서에 따라야 한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면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 우리 몸이 스스로 한다. 따라서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두 번째 단계,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 우리 몸이 스스로 하는 일을 돕는다. 흔히 병에 걸린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또 옆에서 잘못하고 있다며 핀잔을 둔다. 특히 자녀가 아플 때 병원이나 약은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서 돌보기만 할 때 아이를 잡는다며 혀를 차거나 무책임하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비난이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살펴보자.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면서 자꾸 깔아지고 기운이 없고 입안이 깔깔해진다. 이때 대부분은 억지로라도 잘 먹고 기력을 되찾으려 애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수록 병은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식욕, 기력, 정신이 무뎌지고 약해지는 이유는 질병에 의한 증상이 아니다. 그러한 증상과 반응은 우리 몸이 그러기를 바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입맛을 떨어뜨려 먹지 말라는 소리이고 기운을 떨어뜨려 쉬라는 바람이며 정신을 무디게 만들어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지. 억지로 먹고 기운을 내고 정신 차려 무리해서 일을 다시 하라는 뜻이 아니다. 동물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알고 행동한다. 반려견이나 고양이는 아프면 전혀 먹지 않는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코앞에 놓아두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계속 잠만 잔다. 심지어 물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지친 몸과 마음, 그리고 몸속의 기관들이 쉬는 동안 에너지는 절약되고 그 에너지를 치유하는 데 몰아쓰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몰아내는 힘을 더 키우기 위해 불료불급한 다른 기능을 둔화시키며 쉬기를 원해서 일부러 기력과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몸과 마음을 쉬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의 몸은 알아서 치유한다. 마찬가지로 설사를 하면 우리의 몸이 스스로 독을 빼내려는 몸짓이구나 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무언가 먹으려 들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더 빨리 회복된다. 모든 증상은 우리의 몸이 원하는 나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몸과 마음을 혹사시켜 병든 몸을 포기하지 않고 치유하기 위해 우리 몸 안의 의사가 땀 흘려 일한 결과가 바로 그 증상이다. 증상이 꼭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몸 스스로 소리소문 없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 암이 생길 수밖에 없게 살면서 유전자가 손상받고 종양세포로 전환되려 할 때 우리의 몸은 아무 말 없이 망가진 부위를 고친다. 심지어 암세포가 되지 못하도록 세포 스스로 자살하여 사라지는 쪽으로 유도하고 종양세포가 생겨도 더 커지고 더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신생혈관을 차단시키는 일을 우리 몸 안의 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우리의 몸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럼에도 부모들은 열심히 먹이려 한다. 한두 끼는 물론 그보다 더 오래 굶어도 문제는커녕 치유를 더 빠르게 돕는 행위임에도 그새를 못 참는다. 억지로 먹이기 위해 달고 먹기 좋은 죽을 대령한다. 과일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달콤한 케이크나 햄버거 등으로 사라진 아이들의 입맛을 자극하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감기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병원에 데려가 약을 먹인다. 주사를 놔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기도 한다. 아주 심한 고열을 제외하고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치유를 방해하는 행위다. 당뇨병도 마찬가지다. 너무 잘 먹어서 췌장이 기전한 상태가 당뇨병인데 빠진 살을 보충하겠다고 사고를 고아 먹이려 든다. 암 환자도 결핵 환자도 별다르지 않게 대응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은 대부분 치유를 방해한다. 아마도 못 먹고 굶주렸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의 아픈 기억 때문이리라. 물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시절이 아니다. 심지어 설사 환자들에게까지 급하게 먹이려 든다. 아무리 소화가 잘 되는 미음이라도 설사 환자에겐 치명적일 때가 많다. 먹는 족족 설사를 일으킬 때가 많기 때문이다. 물도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 심한 경우 물조차 토해 설사 질환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인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러한 일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노인들을 요양원에 입원시켜놓고 자주 들러보지 못한 미안함 때문인지 가족들이 면회 올 때마다 과자, 사탕, 요구르트, 떡, 우유, 치킨 등 당뇨병과 고혈압에 치명적인 음식을 한 보따리 갖고 오는 경우가 태반이다. 병원에서 사전 교육을 시켜도 별 생각 없이 사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애써 사온 음식을 참아 버릴 수 없어 일단 허용한다. 그런데 가족이 돌아가고 나면 가족이 남긴 사랑의 후유증이 병원을 힘들게 한다. 설사하는 환자, 혈당이 높아진 환자 등등 가족의 사랑이 오히려 병을 악화시킨다. 치유를 방해하지 말라는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누구나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말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어기고 산다. 삶의 모습에 변화를 주어 치유를 도와라. 감기는 대개 하루 이틀 굶고 이불 뒤집어 쓴 채 푹 쉬면 끝난다. 그러나 예전처럼 돌아가면 또 감기에 걸린다. 따라서 감기에 다시 걸리지 않으려면 감기가 잘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 암처럼 심각한 질병인 경우 반드시 평생에 걸쳐 암을 예방하는 삶, 암을 치유하는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너무 과로하지 말고 적당히 쉬면서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몸에 해로운 달고 기름진 음식과 외식은 피하는 대신 현미밥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고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햇볕 등 자연 환경과 친해지고 지나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건강한 삶을 누리면
당연히 감기는 오지도 않고 설령 온다고 해도 쉽게 치유된다. 또한 우리가 늘 걱정하는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암 역시 우리 곁에 머물 겨를이 없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책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진짜 많았는데, 이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정말 많았는데, 이거를 모두 정리해서 한꺼번에 읽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몇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 자연스러운 힘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질병과 상처에 대응하는데 우리의 몸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여 너무 과한 치료를 하려고 들지 말고 치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치유력은 우리의 몸의 면역 시스템, 자가 치유 능력, 그리고 복잡한 생리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 몸에 있는 의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신뢰하고 이를 방해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건강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의 치유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건강 유지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질병과 노화의 강한 존재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몸의 치유력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건강과 웰빙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쯤에서 마쳐야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신 나무님들 잘하셨어요. 안녕히 계십시오.